자,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에서 주최하는 2024 통섭의 광장을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4 통섭의 광장은 지식을 넘어 세상을 읽다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들과 함께 생각을 넓히고 또 삶의 지혜를 통찰할 수 있는 최고의 강연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총 10번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에 첫 번째 강연을 했고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연은 앞으로 오늘을 제외하고 이제 8번의 강연이 남아 있는데요.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정확하게 제가 7시 30분에 들어왔거든요. 저희는 시간을 잘 지킵니다. 7시 30분에 바로 이곳 MBC 충북 공개홀에서 앞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주인공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섭의 광장, 이 이름이 우리 프로그램의 주제이기도 하죠. 정말 이 통섭의 광장이 추구하는 가치와 가장 맞닿은 분이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윈의 식탁, 서재, 정원으로 이어지는 다윈 3부작을 썼으며 다윈 사상의 출발점인 종의 기원을 번역하고 공감의 반경을 넓힐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책이죠. 공감의 반경의 저자입니다. 과학과 인문학을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철학자 겸 진화학자 장대익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청주 시민 그리고 충북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장대익입니다. 한 12년 정도 서울대 자유종합부 교수를 하다가 2년 전쯤에 가천대 창업대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학부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려고 가천대 지금 창업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공학도였습니다. 기계공학을 공부했고요. 마징가 제트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정말 좀 약간 좌절 상태에 있을 때 과학 철학이라는 수업을 듣고 토머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읽고 와, 이런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과학 철학을 공부하게 됐고요. 대학원에서 과학 철학 공부하다가 제가 또 실존적인 물음에 또 빠져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이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라고 하는 고객의 질문 같은 그런 질문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학에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무슨 답을 어떤 분야가 그런 답을 할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생물학이라는 분야가 그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진화생물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화생물학, 또 진화심리학, 또 영장류학, 침팬지 연구죠. 여러분 혹성탈출 보셨죠? 침팬지 연구, 그런 다음에 인지과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학자 중에서 저만큼 이렇게 과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거는 제가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전과자입니다. 과를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 한국에도 지식의 어떤 통섭이 중요하다. 제가 최세천 교수님과 같이 통섭이라는 책을 또 번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최세천 교수님의 번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제 옆에 최세천 교수님 옆에 제 이름이 써 있습니다. 예. 통섭이라는 책도 제가 번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인문과 과학이 정말 통합되고 함께 논의되고 융합되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이게 그냥 디폴트예요. 그냥 기본값입니다. 다 과학과 인문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다 맞물려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특히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물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물음 자체는 과학과 철학, 뭐 모든 분야들이 다 개입되어 있는 분야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그 통섭이라고 하는 이 그 강연, 이 강연의 취지에 조금 저도 부합하고자 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관계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관계는 다 인문적인 주제죠. 우리 인간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다 인간 냄새가 나요. 뭐 이건 과학이 개입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방향은 관계에 대해서 과학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 하트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제 인스타예요. 인스타 QR 코드니까 찍으셔도 잡혀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찍으시면 됩니다. 네. 가입해 주시면 최근에 인스타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네. 제가 2번 QR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제가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제가 책을 몇 권 썼습니다. 그 진화에 대한 책을 썼고 그리고 사회성에 대한 책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사회성의 3부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울트라 소셜이라는 책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문명을 만든 유일한 존재가 됐을까? 그것은 우리의 사회성과 관련돼 있다. 우리가 큰 집단을 이루고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이루지 못한 그런 엄청난 문명을 만들게 됐다. 이게 이 울트라 소셜이라는 소설책 아니고요. 울트라 소셜이라고 하는 사회성에 대한 책이에요. 두 번째 책은 사회성의 고민입니다. 근데 울트라 소셜이 실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다 그러셔서 제가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책을 좀 풀어서 씁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그래서 사회성의 고민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 표지가 제가 낸 책 중에서 표지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예. 그다음 오른쪽은 제가 재작년에 낸 책인데요. 공감의 반경. 제가 이 두 책을 앞에 두 책을 강의를 막 하다가 보니까 꼭 반론 같은 게 나와요. 교수님 좋은데요. 근데 우리가 사회성이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문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다 좋은데 우리 지금 너무 전쟁도 많고 서로 뭐 갈등도 심하지 않습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그냥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비판들을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뭔가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탐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공감이 갖고 있는 양면성에 대해서 천착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세 책의 얘기를 조금 섞어가지고 제가 관계과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세네 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근데 첫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타인과 어울리는 게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특히 내향적인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조금 외향적이 되고 싶은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이 관계 속에서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꼭 사회성이 꼭 좋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관계가 무엇인가, 관계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영장류에서의 관계란 무엇인가, 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그 드라마인가요? 뭔가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친구가 지금 혼자 고기 구워 먹고 있잖아요. 혼술을 하는 건데 이 친구가 외로워서 이럴까요? 아니면 지쳐서 이럴까요? 자, 외로워서 저러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외로워서 저러는 것 같다. 혼자 저렇게 청승맞게 고기를 굽고 있구나. 외로워서. 자, 지쳐서 이런 것 같다. 와, 여러분 참 많이 지쳐 계시는군요. 공감을 엄청 하시네요. 와. 자, 첫 번째 고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하신 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독과 저는 외로움을 오늘 명확하게 구분해 보려고 해요. 고독과 외로움. 그게 어떻게 구분될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 영장류는 외계인이 와가지고 영장류를 쭉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냐면 영장류는 사회생활을 한다, 조직생활을 한다.
조직을 갖고 있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파충류, 악어 뭐 이런 애들이 조직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근데 포유류, 영장류 그 속에 속한 영장류는 조직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영장류는 더 크죠. 그죠? 쥐보다는 더 커요. 원숭이들이. 근데 인간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복잡한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생활하는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혹성 탈출에 나오는 주인공들 쫙 해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인간은 여기 있고요. 보노보,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이런 데 있죠. 예. 자, 여러분 침팬지하고 인간은 600만 년 전쯤에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침팬지가 인간의 조상이라는 것쯤은 아시죠? 조상이 아니라는 것쯤은 아시죠? 예. 침팬지는 우리랑 가장 가까운 사촌종입니다. 거슬러 내려가면 600만 년에 같이 시작을 했어요. 진화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죠. 진화는 사실이니까. 진화를 받아들이신 분 중에 반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침팬지는 우리 조상이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설이나 추석에 동물원에 가셔야죠. 왜 여러분 고향에 가십니까? 예. 아니에요. 침팬지하고 보노보, 고릴라, 오랑우탄 애들은 거슬러 내려가면 결국 한 6천만 년 전쯤에 최초의 영장류의 조상과 만납니다. 이게 여러분 진화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나무라는 개념이에요. Tree of Life.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원숭이가 언제쯤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들은 언제쯤 인간이 될까요? 물어보면 애들이 막 10만 년이요, 100만 년이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걔네들은 아마 걔들 나름대로의 진화를 거치겠죠. 멸절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인간과 침팬지는 역사적인 존재예요. 요때 갈라져 나온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갈라져 나왔잖아요. 자, 근데 우리 애들 제가 침팬지 연구를 좀 했는데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우리 사촌들 데리고 와봤어요. 우리 사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오른쪽에 침팬지, 그 다음에 보노보. 보노보는 가운데 있는데 보노보는 침팬지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종입니다. 마치 인간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 같아요. 관계가 다른 종이에요. 침팬지는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모든 긴장과 갈등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해요. 주먹이 먼저 나가는 종이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애완으로 기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보노보는 뭐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되게 희한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긴장과 갈등 상황에서 갑자기 만나서 주먹질을 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스킨십을 해요. 허그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난잡할 정도로 약간 성생활이 있어요. 섹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노보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19금 동물이에요. 저녁 때 밥 먹으면서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잖아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의 도덕관념으로 보면 너무 난잡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가장 가까운 사촌들이 하나는 되게 폭력적이고 하나는 되게 선정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려면 그 둘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침팬지 보노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관계의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우리만 연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른들이라면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여자친구가 있는데 혹시 남자친구가 있는데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부모님이나 그 자매들이나 형제를 보게 돼요. 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약간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 여자친구의 되게 독특한 면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 걸음걸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어떤 대답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이 다 그래. 그죠? 그래서 당혹스러워요, 한편으로. 하지만 어떻습니까? 깊이 이해가 깊어지죠. 저 독특함은 내가 생각할 때 독특함이었는데 그것은 저 가족의 특성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죠. 왜 제가 오늘 침팬지나 보노보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재밌으라고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만 연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침팬지를 아까 데리고 왔는데 얘가 침팬지예요. 얘가 인간이고,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를 얘기하려면 물론 생김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두개골에서 차이가 나죠. 용량의 차이가 납니다. 침팬지의 뇌는 500cc도 안 돼요. 그거에 비해서 인간의 뇌는 1300cc입니다. 여기 네안데르탈인은 저 가운데 밑에 있는데 이 친구는 1500cc예요. 뇌가 우리보다 더 컸어요. 하지만 멸절했죠. 그러니까 뇌가 용량이 큰 거 좋은데 그게 크다고 해서 저 살아남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한 1300cc 정도 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600만 년 전에 같이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침팬지하고 인간이 600만 년 사이에 뇌 용량이 얼마큼 차이 났습니까? 한 3.5배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왜 침팬지는 600만 년 전에 우리랑 같이 시작했는데 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는 3.5배 정도 되는 뇌 용량을 갖게 됐을까? 그런데다가 뇌 용량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여러분 두개골의 뚜껑을 열면 상상을 해보세요. 쭈글쭈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신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피질이 뇌 전체에서 차지하는 무게를 신피질비라고 할 수 있어요. 용량을. 자, 신피질비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대충 우리가 측정해서 평균값을 구할 수 있죠. 원숭이들, 예를 들면 침팬지, 오랑우탄, 보노보. 자, 그래서 인간도 보니까 한 4 정도 돼요. 자, 근데 그 침피질비하고 어떤 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 종마다 자기 집단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한 300분 들어와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다 인간이잖아요. 인간인데 요 집단은 대략 2무리가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침팬지는 50개체가 한 무리입니다. 침팬지가 100마리 앉아 있으면 2무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대략 우리가 측정해 보면 알아요. 자, 그 집단 사이즈와 뇌 용량이 아니라 침피질비가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장류학자하고 진화학자가 이제 밝혀낸 사실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인간은 한 4 정도 되거든요. 침피질비가. 그랬더니 이 그래프가 맞다 그러면 이거 침팬지고요. 이 그래프가 맞다 그러면 대략 인간의 집단 사이즈는 100에서 200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가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가 하빌리스 얘네들 배웠던 그 두개골도 측정을 해보고 또 그 한 지역에서 얼마큼 나오는가도 측정을 해보고 뭐 등등등 간접적인 직접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대략 인간도 한 150 정도 되는 개체가 한 무리예요. 집단 사이즈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로마 교구에 최근에도 보면 로마 교구의 한 마을에 얼마나 살았는가? 그리고 지금 원시부족들 있잖아요. 원시부족의 한 마을에 몇 명이 사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간접적으로 측정해 보면 300, 400 이렇지 않다는 거죠. 대략 200 밑에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왼쪽에 보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 3명이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적어도 저 3사람에 대한 얘기는 아니겠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뒷담화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뒷담화라고 합니다. 자, 뒷담화를 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침팬지를 보세요. 여러분, 침팬지를 동물원에 보면 딱 3가지입니다. 하나는 먹거나 자거나 털고르기를 해주거나. 털고르기를 해주는 그런 겁니다. 털고르기라고 하는 것은 스킨십 같은 건데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열이 비슷하면 얘가 10분 해주면 얘도 10분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납니다. 일종의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침팬지는 50 정도 되는 개체, 50개의 개체가 한 무리라고 했는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털고르기를 해주는지를 알 수 있죠? 측정해 보면. 자, 그 기준으로 따라서 우리가 인간도 한 3배 정도 되는 집단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인간이 침팬지처럼 털고르기로 우리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라면 몇 시간을 털고르기를 해줘야 될까가 계산될 수 있죠. 답이 나왔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계속 털고르기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같은 무리라면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옆 사람을 털고르기 해주셔야 돼요. 자, 진화는 이런 솔루션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화는 그런 방식으로 비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뭔가 좀 이상한데 근데 우리는 집단을 유지하고 있잖아. 3배 정도 되는. 그러면 그 3배 정도 되는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지?
그럼 털고리랑 비슷한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뭐겠어요? 뒷담화예요. 말로 하는 털고르기예요.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뭡니까? 뒤에서 나를 욕하는 거죠. 정말 기분 좋은 게 뭐예요? 나도 모르지만 뒤에서 나를 칭찬해 주는 거죠. 그게 일종의 말로 하는 털고르기예요. 그죠? 그래서 말로 하는 털고르기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연구를 한 로빈 덤바라는 옥스퍼드 심리학자는 실제로 기차를 타가지고 기차 앞에서 앞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엿들었어요. 그런 연구도 합니다. 좀 약간 애잔한 연구죠, 그죠? 했더니 우리 지구는 말이지 지금 기온이 계속 0.5도씩 올라가고 있고 뭐 F는 MA고 이런 따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장이 말이야, 우리 사장 난 너무 싫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사람들의 이 말의 대화의 주제의 80% 이상이 다 뒷담화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되게 막 거룩한 척 하시면서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일상을 보면은 뒷담화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털고르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로빈 덤바가 조직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하나 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덤바의 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5명이 있죠. 이거는 완전 절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단의 어떤 반경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완전 절친.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비밀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 비밀을 그 친구는 무덤까지 가져가요. 자, 그런 친구가 5명 이상이 된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지금 아이들이 손을 드는 거는 뭘까요? 너희는 아직 비밀이 많이 없어. 자, 어르신 중에서 나는 5명 정도 된다. 적어도 내 비밀을 무덤까지 갖고 같이 가서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 3명. 3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보니까 한 3, 4명 정도예요. 와이프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는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만. 자, 완전 절친. 요즘 그 5명이 점점 5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배수의 법칙인데요. 3, 5, 15. 15명은 베프예요. 절친. 그 다음에 좋은 친구, good friend. 그 다음 35명.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한 5배 정도 되는 친구들입니다. friends. 그럼 친구는 뭡니까? 친구는 뭐예요? 예를 들어 한 20년 만에 처음 만나서 옛날에 어렸을 때 같이 놀았지만 친구는 아니죠.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노력해주는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친구가 150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 알 것도 같은 사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관계의 반경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친구가 여러분도 150명, 200명, 맥스가 200명 정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많은 사람들이 저 페이스북 친구가 2,000명인데 무슨 소리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친구일까요? 친구의 정의는 제가 젊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결혼식을 해요, 이제 곧. 그러면 청첩장을 쓰겠죠? 쓰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친구가 국내에 있으면 무조건 올 친구야. 그거의 최대수예요. 그게 친구예요. 만약에 내가 장례식을 생각하신 어르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60, 70? 내가 죽을 때 말이지. 이 친구가 살아있으면 나는 내 장례식 당연히 오지. 그거의 최대수가 150명이에요. 2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페이스북 친구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댓글을 달고 내 노력을 들여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수를 해보면 300명? 어림도 없어요. 100명도 안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착각을 합니다. 너무나 관계의 채널들이 많아요. 다 연결된 것 같아요.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별별 걸 다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만약에 그거를 맨날 그것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3,000명, 500명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만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든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연구에 따르면 150개예요. 총알이 15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150개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300개, 500개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죠? 우리 뇌는 터지는 겁니다. 우리 뇌가 왜 이렇게
용량이 침팬지보다 3.5가 됐는가? 3배 정도 됐는가? 이 연구의 핵심은 우리가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진 건 사실인데 침팬지보다 그래서 친구의 반경이 넓어진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300명, 500명, 1000명을 친구로 두고 있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일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맨날 좋아요 누르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건 사실은 좋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뇌가 커진 이유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과정에서 커진 건데 그렇다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레슨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굉장히 뇌가 문명이 발달하고 소셜 미디어도 발달해서 많은 채널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우리의 뇌는 수렵 채찍기에 잘 적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진화의 역사를 한 250만 년을 본다면 호모 속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지금 문명이 만들어진 건 언제일까를 계산을 해봤어요. 환산을 해봤어요. 달력으로. 그랬더니 가축을 만들기 시작한 게 12월 31일 오전 6시고요. 도시가 형성된 게 12월 31일 오후 3시고요. 산업혁명은 12월 31일 밤 11시 40분입니다. 그 말은 절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수렵 채집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우리의 머리는, 우리 뇌는 수렵 채집기에 잘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공감해 주셨는데 이 친구는 진짜 물어봐야겠지만 대체로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수렵 채집기에는요 맨날 자고 일어나면 만나는 사람 또 만나겠죠. 어제도 또 만났고 오늘도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넓힐 그 계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장도 가면 직장도에도 뭐 동호회도 있죠, 뭐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오프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의 소셜 채널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지쳐 있어요. 관계 속에 지쳐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자, 고독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고독은 수렵 채집기에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고독은 현대인의 생존 기술입니다. 고독은 자발적으로 관계를 끊음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150개의 총알밖에 쏠 수 없는데 나는 지금 나의 관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알은 500개예요. 그럼 너무 지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관계를 자발적으로 잠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을 충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 아까 그 친구 가면 청승맞게 혼자 밥 먹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놔두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처음에 우리가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소셜 캐피탈이라고 얘기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사회적 자본, 내가 관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초의는 없어요. 나는 5,000명을 친구로 둘 수 있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많아봤자 200명이에요. 자, 이 사실을 알아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지점부터 출발을 하면서 우리가 되게 사회적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침팬지에 비해서 더 큰 집단을 이루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집단적인 삶을 사는 종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많이 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거는 뭐 기쁘고 막 즐겁고 이런 광경은 아니죠. 좀 외롭고 우울해 보여요.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즐겨라 혹은 외로움을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이언스는 과학은 외로움에 대해서 절대로 즐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롭지 않은 사람과 외로운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외로운 사람들은 보세요. 인간 사고 능력 활성화가 떨어져요. 자, 밑으로 가는 게 이제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열량을 섭취할 확률도 떨어지고 10% 떨어지고 그다음에 고혈압 발병률도 37%나 떨어집니다.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사망률도 25%나 더 높습니다. 만족도도 떨어지고 대사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은 41%나 많아요. 심지어 염증 억제력, 소독증도 떨어집니다.
자, 외로움을 즐길 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에서? 없어요. 외로움은 빨리 피해야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외로움을 외로움이 왜 그런가? 제가 이제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외로움은 고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애슐리 브로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선천적으로 고통을 못 느낍니다.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슈퍼내추럴 같은 영화에 나올 만한 그런 초능력자처럼 보이죠. 고통을 못 느껴요. 피가 나도 아프지 않아요. 어디 염증이 생겨도 아프지 않아요. 자, 되게 초능력자 같지만 이런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다 죽어나갑니다. 왜냐하면 아파서 피가 철철 나서 엄마한테 울고 그래야지 너 다쳤니? 병원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가 막 골마 터지는데도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울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썩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이런 친구들은 이제 케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 한 500명 정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의 유전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게 됐어요. 자, 이거를 선천적 무통각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거, 물리적 고통, 아픈 거죠. 페인, 고통. 이 물리적 고통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고통은 어떤 거죠? 고통은 어떤 동기를 주죠? 고통은 그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동기를 줍니다. 못에 찔려서 피가 나잖아요. 아프죠. 못 근처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죠? 피하려고 하는 동기를 줘요. 그게 고통이에요. 보통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그런 동기를 줍니다. 여러분 질투심에 사로잡힐 때 있잖아요. 되게 힘들죠. 하지만 그 질투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투심은 그 질투심을 일으키는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그거로부터 상황을 반대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질투심도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사실 기능이 있는 거죠. 진화적 기능은 고통의 진화적 기능은 그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피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느낀다 그러면 정상적인 일이구나라고는 사실 알게 돼요. 자, 이제 고통을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외로움은 고통일까? 이 얘기를 해봐야겠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두통이 되게 심하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MRI 찍어봅시다 그러죠. MRI 기계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찍어보신 분 아시죠? 근데 모니터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한번 돌려볼까요? 예. 뭐냐면 왼쪽 버튼 여러분 누워 있는데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쪽으로 공유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쪽으로 공유하고 서로 공놀이를 주고받는 게임이에요. 별로 재미도 없지만 일단 내가 누르고 또 나한테 공유하면 누르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잠시 쉬었다가 게임을 어떻게 바꿨냐면 자, 왼쪽 버튼을 눌렀더니 왼쪽한테 공이 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공을 안 줘요. 얘네들끼리 공놀이를 막 주고받아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간 다음에 계속 얘네들끼리만 해요. 그럼 재미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어때요?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이거 뭐야? 라고 막 화가 나기도 시작하죠. 그때 여러분 뇌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이 막 액티베이션 됩니다. 이 부분은 배측 전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등에 칼이 찔려서 피가 철철 날 때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을 때 실제로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 여러분의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하고 아주 겹쳐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놀라운 발견이에요. 여기서 피가 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물리적 고통을 느낀 것도 아닌데 단지 대략 소외감 정도를 느꼈을 텐데 여러분 뇌에서는 똑같이 고통을 느낄 때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 뇌에서 벌어진 일이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뇌는 고통을 물리적 고통이냐 사회적 고통이냐를 거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통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집단 따돌림은 어떤 겁니까?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를 누가 뒤에서 칼로 찔렀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서에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말로 망가 왕따를 시켰어요. 그러면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어떻게 참 애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근데 그때의 애의 고통은 실제로 등에 칼이 찔렸을 때 그 고통과 똑같은 일이 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관점에서 보면 물리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은 똑같은 거죠. 조금 얄궂게 실험을 응용을 해봤어요. 자,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자, 좋아요. 여기 이쪽만 실험을 해볼까요? 최근에 다 실현당하신 분들이에요. 자, 상상을 해봅시다. 한 뭐 100명을 모집했어요. 이쪽 50명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타이레놀을 줍니다. 타이레놀. 곧 진통제죠. 물리적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물론 뭘 먹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먹이는지. 자, 이쪽에는 밀가루 약을 줍니다. 위약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있는지. 자, 그랬더니 그리고 맨날 자기 전에 내 고통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봐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요게 재밌어요. 뚝 떨어진 게 뭐냐? 타이레놀 먹은 집단이에요. 타이레놀. 물리적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타이레놀이 실제로 심적 고통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고통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뇌가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힘드시다. 그러면 여기 청주 그 시청 근처에 가서 소주 마시지 마시고 가까운 약국에 가셔서 타이레놀 장기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통이 좀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면, 심적으로 힘드시면 타이레놀 조금 드셔보세요. 그럼 조금 완화됩니다. 소주랑 같이 마시면,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 간을 버리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외로움이 고통이냐? 고통이죠, 그죠? 외로움은 고독과 달리 비자발적으로 관계가 끊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소외감을 느끼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얘들하고 공놀이를 하고 싶은데 얘네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비자발적인 관계의 단절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독은 즐길 수 있지만 외로움은 즐길 수 없는 거죠. 고통이기 때문에. 압정을 여러분들이 꽉 누르면서 와, 나는 이 고통을 즐겨. 이거는 이상한 사람이죠.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외로움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정말 절절하냐? 그걸 볼 수 있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자, 소리가 나면 좋은데 소리 좀 키워주세요. 소리가 날 거예요 아마. 예. 자, 이 영화 혹시 아세요? 뭔 영화죠? 아, 연식이 좀 있으시구나. 게스트웨이라는 영화죠. 이 영화에서 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요 주인공이 어떤 거죠? 저기 비행기에 추락해가지고 무인도에 갇혔고, 그래서 그냥 먹을 게 많으니까 잘 살다가 너무 외로워서 뭔가를 하죠. 그죠? 근데 이 영화의 요 장면을 보면 막 애타게 불러요. 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미안해. I'm sorry, 윌슨이겠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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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자, 이 영화에 손이 안 닿아 뭐 그런 건데 저렇게 애타게 찾는 걸 보면 틀림없이 사람이겠죠. 근데 윌슨을 만나보실까요? 예. 윌슨이 이렇습니다. 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에다 너무 외로우니까 사람을 그려놓고 계속 대화를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인간이 외로움이 정말 깊이 박혀 있구나. 혼자 사는 거를 정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먹을 거 많아요. 하지만 외로움을 참을 수 없구나.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별명 붙인다면 아마 혼자 있는 거를 끔찍히도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외로움 장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걸 겸해요. 왜냐하면 고령화가 되고 앞으로 외로움이라는 것은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메슬로우 욕구 피라미드 교과서에서 배우셨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딴지를 걸어볼게요.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고 안전의 욕구가 만족되면 또 사회적 욕구가 그다음 만족돼야 되고 그다음 존경 이런 거죠. 일종의 위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사피엔스 영장류의 삶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조직생활이죠. 집단이라는 걸 떼면 인간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다 여러분 개인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살고 있는 타 집단 때문에 여러분 속해 있는 집단 때문에 발현되는 거예요. 뜨거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뜨겁다고 하는 표현도 하는 거지만 그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오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혐오, 역겨움,
뭐 여러분들 썩은 걸 보면 역겹잖아요. 그게 배운 사람이라고 역겹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냥 역겨워요. 역한 냄새를 맡으면. 그럼 역겨운 표정을 짓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역겨운 표정을 보고 아, 여기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병원균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썩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기본적으로 집단적인 속성이에요. 우리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나 혼자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사회적 욕구가 더 밑바닥에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웨슬로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한 것 뿐이에요. 만약에 갓난아기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집이 아무리 좋고 안전이 아무리 보장돼도 생리적 욕구가 완전히 보장돼도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원을 얻으려면 타자가 도와줘야 돼요. 갓난아기니까. 너무나 미약하잖아요. 뭡니까? 엄마를 부르는 응애가 가장 중요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욕구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서는 더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링을 하다가 기가 막힌 걸 찾았어요. 저 와이파이 저 위에가 다 욕구 피라미드고요. 저 맨 밑에가 와이파이고 저 밑에가 뭘까요? 배터리죠, 배터리. 예. 여러분 한 3% 정도 되는 배터리를 갖고 있으면 정말 불안하고, 그죠? 뭔가 그래서 가게라도 들어가고 뭐라도 사잖아요. 그리고 뭐라도 먹고 있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연결의 욕구예요. 여러분 수렵채집기에 사냥을 막 하러 가는데 어리버리해서 그 물에서 잠깐 떨어져 나왔어요. 주변에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감정은 뭘 것 같아요? 나 죽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공포감이에요. 내가 타자로부터 비자발적으로 떨어져 나갔을 때 나의 느낌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힘든 거죠.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자, 우리가 사회적 정의라는 게 그 정도로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는 굉장히 건강하신 거고요. 이건 그렇지만 즐기시면 안 되고 시그널이에요. 빨리 다시 네트워크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뜻이고요. 외로움을 느끼는 자가 있다 그러면 빨리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고요. 고독을 즐기는 자라고 생각하면 내버려 두셔야 되고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거를 즐기고 있나? 아니면 힘들어하고 있나? 이게 관계에 아주 중요한 하지만 미묘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경쟁해야 될 것 같은데 배려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협력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뭔가 그들과 함께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 이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침팬지, 실제 침팬지의 눈이에요. 한번 잘 보시고 인간의 눈을 잘 보세요.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죠? 일단 침팬지의 눈은 무섭습니다. 공막, 그다음에 이걸 홍채라고 하는데 공막 홍채는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동공홍채는 비슷하고 요걸 우리가 공막이라고 해요. 흰자 혹은 흰자위라고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공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막이 인간은 희고 투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력만 좋으면 저 맨 끝에 계신 분이 제 강의를 들으신 척 하다가 휴대폰을 보는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시력이 좋으면. 그만큼 시선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막이 희고 투명하기 때문에 명확해요. 동공의 움직임이. 그거에 비해서 침팬지의 눈을 보시면 어때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보고 있는지. 여러분 시선은 그 사람의 관심과 애정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건 불안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주로 끼는 이유가 네 시선은 내가 다 보지만 내 시선은 내가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시선과 권력이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침팬지 눈은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보셨죠? 자,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구자들이 따르면 이게 영장류의 눈입니다. 영장류의 눈. 그거의 인간 눈을 보세요. 모든 영장류 눈은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눈동자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눈은 굉장히 천진난만하죠. 마치 자기의 관심을 이렇게 신호로 보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나 여기에 관심 있어.
너도 여기 볼래? 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약간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그런 눈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영화 이제 최근에 혹성탈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1, 2편이에요. 이게 1편인가 그렇고 이게 2편, 3편인가요? 보면 여기 보시면 침팬지가 나오죠. 침팬지 눈을 잘 보세요. 얘네들이 정상적인 눈인가? 이상하죠. 예. 침팬지 눈이 아닙니다. 예. 처음에는 제가 이 감독이 도대체 침팬지를 알고 있나? 저는 침팬지를 연구했으니까 이 눈이 이렇게 안 생긴 거 알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3편을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 감독은 천재구나. 3편에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인간이 요 오른쪽에 있는 시저를 딱 붙잡아 옵니다. 그런 다음에 대사를 처음 하는데 그 대사가 뭐냐면 야, 얘 눈을 봐 거의 인간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독은 인간의 눈이 얼마나 독특하게 생겼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진짜 침팬지 눈을 달고 나올까요? 얘네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화를 한 반도 이해하지 못해요. 시선이 주는 거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제 그냥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할까 하고 여러분 저를 보면서 제 표정을 읽으면서 제 이 과장된 제스처를 보면서 제가 침 튀는 걸 막 느끼면서 그렇게 제 강의를 듣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정보가 손실돼요. 말만 들으면. 그러니까 시선을 따라가면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고육지책으로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침팬지와 다른가를 그 감독은 이 영화에서 녹여냅니다. 정말 천재죠. 예. 여러분 혹시 혹성탈출 새로운 시작 보셨나요? 보신 분? 좀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보면 프락시머스 시저가 나와요. 시저를 흉내내는 좀 악당인데 그 프락시머스 시저의 눈을 잘 보세요. 걔 눈은 원래 침팬지 눈입니다. 예,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오죠. 그 장면이. 자, 그런 재미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협력하는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영화의 메시지랑은 반대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영화는 영화 보신 분들 1, 2, 3편 보신 분들 4편 안 보셨더라도 시저 영화 보신 분들은 그런 거 느끼셨죠? 인간이 가장 잔인하고 영장류 중에서 폭력적이고 문제구나. 인간의 문명이 가장 큰 문제구나. 얘네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오히려 침팬지인 시저가 여기서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영화에 완전 반대되는 스토리예요. 영화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면서도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서. 모든 연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침팬지 인간에 대한 모든 연구는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가장 협력을 잘합니다. 수많은 동물 중에서. 인간이 그 중에서 가장 배려심이 많고요. 가장 공감력이 뛰어나요. 자, 그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드릴 텐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문명을 만든 종은 누구죠? 침팬지인가요? 오랑우탄인가요? 아니죠. 개미도 문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오직 인간이 만든 세계를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그 세계가 다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문명을 만든 유일한 종이에요. 그러려면 엄청나게 집단을 잘 크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집단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배려심도 있어야 되고요. 협력도 해야 되고요. 특히 공감력이 뛰어나야 돼요. 이런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으면 집단을 키울 수가 없고요. 키울 수가 없다면 문명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자, 이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놀라운 어떤 사회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그 증거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재미난 실험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꼬리 감는 원숭이 2마리가 나오는데 이 원숭이들한테 일을 시킵니다. 토큰을 주면 다시 토큰을 연구자에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일을 했다 치고 보상을 줘야 되니까 오이를 줍니다. 오이가 보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러던 어느 날 얘네들 이렇게 실험을 바꿔봤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보상으로 오늘은 오이가 아니라 포도를 줘요. 포도는 달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자, 왼쪽은 원래대로 오이를 줬어요.
자, 다시 한번 포도가 10,000원이라면 오이는 한 1,000원이에요. 달기 때문에 근데 너무 환장을 합니다. 자, 왼쪽에 한번 다시 너 원래대로 오이 좀 먹어봐. 자, 너나 먹으라 그래. 너나 먹어라. 여러분이 웃으시는 이유를 알아요. 사실 공감하시는데 여러분은 더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스타벅스의 친구랑 같은 그 직급의 친구랑 같이 알바를 시작했어요. 자, 한 2달 지난 다음에 친구의 월급 명세서를 우연히 봤는데 얘가 시급을 나는 10,000원 받고 있는데 1,2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떠겠어요? 가서 보스한테 찾아가서 점장한테 가서 왜 그렇습니까? 따지겠죠? 친구도 미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인간은 더 그렇습니다. 인간은 공감이 아니라 공정의 레벨이 훨씬 높아요. 근데 한갓 원숭이도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런 각도에서 보면 되게 재미난 거죠. 근데 이 연구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볼게요. 포도 먹는 애 입장에서. 포도 먹는 애 입장에서 보니까 포도 먹는 애는 자기가 포도 먹으니까 되게 좋죠. 이게 원숭이에요, 왼쪽이. 얘가 뭘 먹든 무슨 상관이야. 얘가 오이 먹든 뭘 먹든 나는 포도 먹기 너무 좋아. 자, 오른쪽이 뭐냐면 인간이에요. 오른쪽은 나는 포도 먹어서 좋은데 얘를 보니까 나보다 더 낮은 보상을 받네. 얘 되게 열받겠는걸? 뭔가 좀 내가 좀 노력을 해야겠는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아이를. 자, 이거 소리가 나야 되는데 한번 체크 좀 해주실래요? 네. 실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요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똑같이 나눠두지 않게 두 아이가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같은 기여를 해요. 그러면 구슬이 두 개씩 보상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겼더니 한쪽에는 3개가 구슬이 떨어지고 보상으로 한쪽에는 아이가 하나가 구슬을 받게 돼요. 당기네요. 잘 보시면 양쪽을 같이 잡아당겼잖아요. 근데 동동하지 않은 보상이 주어졌어요. 얘는 3개가 갔고요. 얘는 하나 갔어요. 하나의 이 표정을 아이는 보시면 하나를 받았고 좋지 저 아이는 않습니다. 3개를 제 받았네요. 썩소를 보내고 있죠. 아, 얘 뭐지? 이런 나눌까요? 거예요. 예. 자, 어떻게 할까요? 자, 3개를 받은 애가 하나에게 나눠가는구나. 하나를 받은 애한테 나눠줍니다. 여러분 인간 아이의 아주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모든 아이들이 저러진 않아요. 유럽의 실험을 보면 유럽 아이들의 70%가 저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 침팬지도 그럴 수 있을까라고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침팬지에 대한 실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영상 소리가 안 나오니까 괜찮은데요.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침팬지가 왼쪽에 있는 침팬지를 독려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잡아당겨야지만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자 집중. 집중. 자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침팬지 행동을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래서 먹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캐치하셨습니다. 자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애는 같이 협력을 해서 잡아당기 한 다음에 자기 건 있잖아요. 얘 거한테 먼저 손이 가요. 그죠? 그러니까 침팬지도 협력을 하지만 배려 따위는 있어 보이지 않아요. 조금 과장되면 침팬지 세계에서는 이게 뭐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뭐 그렇지 않은 침팬지도 있지만 전형적으로 배려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사례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못됐다는 거를 너무 자각해요. 너무 크게 봐요. 하지만 종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영장류 중에서 가장 배려심이 높고 가장 협력을 잘하고 가장 남을 잘 케어합니다. 자, 공감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죠. 공감의 관점에서. 공감은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한 인간의 사회적 동물로서 타자에 대한 어떤 상태에 대한 느낌 이런 거잖아요. 공감 연구자들이 수많은 정의들을 합니다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보고 다른 사람의 느낌과 시각을 이해하며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활용해서 행동 지침을 삼는 기술. 이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예요. 여기에는 정서적인 측면, 인지적인 측면, 행동적인 측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공감의 진화를 연구한 사람들은 공감은 우리만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쥐가 있잖아요. 쥐를 굶긴 다음에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막 나와요. 그럼 레버를 막 누르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굶깁니다.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잖아요. 동시에 먹이가 나오는 것 동시에 레버를 누르면 옆에 있는 쥐가 동료 쥐가 전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쥐가 어떤 행동을 할까를 보는 거예요. 인간이 되게 잔인한 실험을 많이 합니다. 막 더 누를까요? 아니에요. 배고픈데도 어느 순간 멈춥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쥐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배고프지만 내가 이걸 누르면 얘가 전기 충격을 받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겠는걸? 그러니까 내가 누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이 그대로 전염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쥐도 우리와 같이 거울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작동합니다. 여러분들 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망치를 지금 받고 있는데 망치로 못을 받고 있는데 못을 때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을 때렸어요. 말하는 순간 여러분 뇌에서 그 장면이 상상이 되고 그래서 그때의 고통이 찌릿 전달돼요. 실제로. 그게 거울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이에요. 침팬지도 있고 생쥐도 있습니다. 모든 포유류들이 거울신경세포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발달돼 있지만 얘네들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옆개가 울면 따라오는 거고요. 우리도 여러분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슬픈 장면을 보면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서적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이입이라고도 하죠. 정서적 측면이에요. 자동이에요. 자동. 노력할 필요 없어요. 포유류면 영장류면 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침팬지들이 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중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동정심입니다. 동정심은 침팬지들끼리 엄청 싸우는데 꼭 이긴 놈이 진 놈의 등을 두드려. 너 져서 기분 나쁘지? 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는 거죠. 그래, 네 고통은 내가 이해해. 이런 거예요. 자, 이 대부분 침팬지도 갖고 있고 인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뭔가를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겁니다. 맨 겉에 있는 부분. 이거는 내가 아프지도 않고 내가 뭐 힘든 상황도 아닌데 내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에 서본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에 서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스러운지가 느껴지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지적 공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지적 공감을 정서적 공감하고 착각을 해요. 혹은 동정심하고도 착각을 합니다.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승진을 할 타이밍인데 여러분 누락이 됐어요. 반대로 일단 여러분은 승진했고 다른 친구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땠어요? 다음에 승진할 거야. 너 지금 힘들지만 힘내라. 그죠? 공감처럼 보이지만 동정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어떤 걸 보면 아냐면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안 됐고 여러분 친구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느낌과 함께 느끼는 게 공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진짜 공감은, 인지적 공감은 남이 잘 될 때 공감하는 거예요. 남이 안 될 때 그들의 고통에 가는 거는 동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공감이라는 게 얼마나 높은 수준인 걸 아시겠죠? 예,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그래서 저는 한국의 우리말에 물론 한자긴 하지만 감정이입과 역지사지라는 기가 막힌 차이를 둔 공감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자, 제가 조금 여러분 불편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쿠르디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시리아 난민이에요. 터키 해변에 저렇게 죽어서 왔어요. 탈출하다가. 저 사진을 누가 찍어서 전 세계에 타전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어떻게 저렇게 순진무구한 친구를 이민법이 뭐길래 저렇게 오다가 죽게 만드느냐. 말도 안 된다. 끝. 막 들끓고 끝. 이게 정서적 공감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굉장히 휘발적이에요.
강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감이라고 착각합니다. 공감의 전부라고 착각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공감이 되면 우리는 그냥 내 자동으로 감정의 어떤 일종의 전염이 일어난 걸 가지고 공감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인지적 공감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인지적 공감은 이런 겁니다.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는 두 가지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해요.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인지심리학자가 밝혀낸 사실인데요. 연구를 해보니 우리의 thinking, 우리의 사고는 두 가지 시스템. 하나는 시스템 1. 이거는 그냥 무의식적이고 에너지가 들지 않고 자동적이고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직관 같은 거예요. 감정 같은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생각할 필요 없는 것들이야. 그게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서 여기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어. 이런 의심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대부분이 습관대로 살아요. 이게 시스템 1입니다. 시스템 2는 뭐냐면 어느 순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의심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죠. 추론도 하는 거예요. 추론.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자, 이게 시스템 2인데 보통 인간은 시스템 1으로 그냥 삽니다. 근데 2도 우리가 써야 되죠. 자, 이게 thinking, 시스템 1, 2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등산하다가 저렇게 미끈덩한 긴 물체를 움직이는 걸 봤다 그러면 무조건 놀래고 보죠. 이거를 막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까? 이 미끈덩한 긴 물체는 5분 동안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이게 뱀이구나 하는 순간 이미 물려 있어요. 그죠? 일단 놀래고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시스템 1입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인체가, 우리 뇌가. 시스템 2는 뭐냐면 이게 뭐지? 다른 거랑 비교해서 시각 피실까지 갔다가 생각해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 두 패스가 있습니다. 자, 이건 본능입니다. 누가 제시카 알바의 저 사진을 보고 어떤 남자가 나는 정말 저 여성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되지 않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좋아요. 누가 조지 클루니를 보고 어떤 여성이 막 되게 어글리하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좋아요. 이건 본능이에요. 이건 시스템 1의 작동입니다. 시스템 2가 작동하는 인지적 공감이 뭘까를 제가 깊이 막 사례를 찾고자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있나. 그러다가 제가 2005년에 여러분 정말 가부장제의 끝판왕인 호주제가 폐지된 거 아십니까? 위키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호주제라는 게 아마 젊은 친구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지켰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여성과 아이를 차별하고 남자가 가정에서 가족에서 가장 왕으로 군림하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근데 시민단체에서 여성단체에서 막 열심히 했죠. 근데 안 되다가 결국 7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폐지가 됩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 이게 말이 돼? 라고 한번 들끓어요. 말이 돼? 하고 사람들이 막 그러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저걸 이끌었던 사람들은 그래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 가족에서 그 여성을 생각해봐. 그 아이들을 생각해봐.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럼 법을 바꿔야 되는지. 법을 어떻게 바꿀까? 법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70년 동안 한 거예요. 이게 인지적 공감에 정말 좋은 사례죠. 이건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되게 집요하게 끌고 가야 돼요. 그냥 감정이 확 일고 휘발적인 것들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막 만세 부르고 있는 건데 제가 국회의원들 독서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 도종환 의원이 그 위원장이고 제가 초대를 받아서 제 공감의 반경을 읽었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막 강의를 하면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나 저기 젊었을 때 나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김 국회 부의장이 있었고요. 여기 진선미 의원 있습니다. 야, 그날 얼마나 강연이 잘 됐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강연하면은 그냥 가거든요. 차 한잔 마시고. 근데 전 뒤풀이를 하자 그래서 국회의원들하고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하고 노래방까지 가본 적 있나요? 네. 자, 어느 순간 제가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의 모습을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 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조금 이런 질문을 조금 뭐랄까요?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류는 공감하게끔 진화했는가 그러면 저는 yes or no라고 생각합니다. 인지적 공감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실천해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는 아까 모든 포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서적 공감 같은 거죠. 그건 공감하게끔 진화한 거죠. 하지만 인지적 공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공감은 계속 학습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감의 반경을 쓰게 된 거예요. 공감의 반경을 쓰면서 이게 공감이 되게 부족주의를 만드는 공감이 있고 되게 넓은 공감이 있구나. 깊은 공감이 있고 넓은 공감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공감을 그동안 우리 편에 가면 기피하는 거를 공감이라고 착각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감의 원심력과 구심력을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나 혼자 출발하죠. 가족, 부족, 그다음에 마을, 국가, 그리고 요즘 어떻습니까? 인류애. 우리가 기후 문제 해결하는 거는 뭐예요? 인류애예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요즘 한 30년 전에만 해도 길거리에 개가 지나가면 발로 차도 아무런 누가 제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발로 차면 어떻습니까? 경찰서 끌려가요. 30년 동안에 우리 인간의 본능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키우는 개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개의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 하나의 가족인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학습하고 교육받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우리의 본능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뇌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지적 공감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 어떤 질문에 우리가 봉착해 있느냐? 드디어 그러면 인공물, 생명의 세계가 아닌 로봇, 인공지능도 우리가 그 관계 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걔들한테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놀라운 질문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문명의 거대한 흐름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공감의 반경을 조금씩 힘들지만 넓혀오다가 또 전쟁 나고 하면서 또 후퇴하다가 넓혀가고 하는 그런 과정. 근데 결과적으로는 더 넓어지는 과정. 이게 문명의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공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종은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연구들에 따르면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 침팬지하고 우리 인간 어린아이들 막 비교해봤어요. 침팬지 오랑우탄하고 인간 어린아이. 아이 때부터 우리 인간이 명확하게 월등하게 차이나는 능력은 사회성이에요. 나머지 보세요. 물리적인 능력, 뭐 이런 어떤 뭐 다른 능력들은 별 차이 없어요. 인간 아이하고 성체 침팬지 오랑우탄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 때부터 명확하게 아주 월등하게 차이나는 건 뭐냐면 이 사회적인 의사소통 능력,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배려와 공감이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인터뷰를 했더니 내가 성공한 비법을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 나는 성공 때 똑똑하지. 일 잘하는 거 알잖아?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 나는 남을 배려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공감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동그라미 막 치겠죠. 와, 이 사람의 성공 비법은 요거구나. 지금 인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가 유일하게 문명을 만든 성공적인 종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쿨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가장 성공한 종이에요. 왜? 어쨌든 집단을 키워서 문명 같은 걸 만들었어요. 어디 누가 감히 없어요. 밤에 보세요. 밤의 세계를 만드는 종이 누군지. 반딧불이? 아닙니다. 걔네들은 짝짓기처럼 이렇게 하다가 끝나요. 밤의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 비법이 배려와 공감에 있었다. 이거 단순하거나 당연한 귀결이 아니고요. 당연한 주장이 아니고 뭔가 놀라운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근데 제가 한 10분만 더 써도 될까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 갈등이 있잖아요. 아직 더 가야 될 길이 좀 멀어요. 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공감의 차원에서 얘기해 볼게요. 그거를 제가 깊은 공감과 넓은 공감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공감의 반경을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광화문을 봤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광화문에 가서 저렇게 사람들이 큰 시위를 하는데 한편은 10만, 20만이 모이는데 한 10만은 이쪽으로 삿대질하고 10만은 이쪽으로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야, 우리 사람들이 공감력이 부족해서 갈등이 이렇게 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회성이 울트라 소셜 사회성의 고민입니다라는 책을 막 강의하다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걸 보고 반론하는 거 보고 제가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아니다. 사회성이 어두운 면이라고 자꾸 그냥 이렇게 퉁치지 말고 진짜 이 부분을 연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공감을 파보니까 역시나 이 공감이 갖고 있는 놀라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공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감 잘하는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 아까 제가 얘기한 정서적 공감을 하냐 인지적 공감을 하냐 그 차이예요.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공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편에게 너무 깊은 공감, 과잉 공감을 하기 때문이다. 공감을 연구해 보니까 공감은 마일리지예요. 내가 여기에 우리 편에 깊은 공감을 하잖아요. 150개를 쓰잖아요. 그럼 여기 쓸 수가 없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 거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를 누릅니다. 여기를 혐오하는 행동이 나를 높이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갈등 우리가 이렇게 봉합되어 있지만 정치적 갈등 생각해 보세요. 혐오가 난무하잖아요. 혐오를 하면 내게 올라가요. 우리 편이 올라가요. 우리 편을 올리기 위해서 혐오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일리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와, 이게 공감이 정말 무섭구나. 그런데다가 우리 지금 현대 사회를 보니까 소셜 미디어가 엄청 발달해서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만 만나면 소셜 미디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세계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싫어도 만나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SNS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계속 우리 친구 맺을 수 있죠. 이거를 내가 옳다는 거를 계속 메아리 쳐서 내가 오라라고 할 수 있는 에코 챔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지금 상용하고 쓰고 있는 알고리즘, 추천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미스터 트롯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힙합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추천 오지 않아요. 컨텐츠의 내용에 기반해서 여러분이 추천을 주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절대로 트로트를 안 들으면 트로트는 여러분 젊은 친구들한테 추천되지 않아요. 자, 이게 왼쪽입니다. 오른쪽이 더 재밌는데 여러분이 라면을 구입하고 콜라를 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에게 물이 추천됩니다. 물 사시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제로 라면과 콜라를 구입한 많은 사람들이 물을 구입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건 뭐라고 합니까? 성향이죠. 과거의 클릭 그리고 과거의 우리의 성향. 자,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얘게 내 얘기를 듣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기가 막히게 추천을 받잖아요. 근데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하지만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한 200번 누르잖아요. 200~300번.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잘합니다. 500번 정도 누르시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건데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클릭으로부터 과거의 어떤 거로부터 조금씩 이탈하고 여러분의 성향으로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성장이라고 하죠. 성장.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알고리즘은 여러분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성향에 갇히게 만드는 거죠.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쓰게 만드는 거죠. 놀랍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의 문제예요. 제가 주장하는 문제만도 아니에요. 실제로 핀터레스트 같은 그 이미지 공유 서비스 개발한 이 개발자, 이 CEO가, 파운더가 우리가 만들 때는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기 원했어요. 하지만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무한 스크롤 만들면서 우리 망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보세요. 지금 내전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갇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인지적 공감은 타자의 입장에 가보는 거잖아요. 그 기회와 그 깊이 그런 어떤 상황들이 점점 줄어들죠. 우리끼리 만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노래방까지 갔다고 했지만
국회의원들하고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정말 말이 안 되는 도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왜 지금은 아무도 통합의 리더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자꾸 피딩해 주니까 그래도 국회의원 되니까 계속 통합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적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뭔가 공감의 반경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회의원 하신 말씀이 맞아요. 예전에는 여야든 엄청 싸운 다음에 국회의원의 의원 그 빌딩에 있는 사우나가 있대요. 사우나에 가서 막 얘기하다 보면 너희들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면서도 등 밀어주면서 뭐 좀 이렇게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없대요. 더 공감의 반경이 좁아지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다면 넓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와, 넓히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공감하려면요, 약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경주마처럼 달리잖아요. 그러면 남이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과열된 입시 경쟁 이러면 우리 아이들은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경쟁하니까 우리 지금 서울은 0.55명이에요. 4명이 만나야 1명 낳는 꼴이에요. 지금 0.7 정도 되잖아요. 자, 이 저출산의 문제도 사실 그 경쟁의 문제이고 또 다양성의 부족의 문제이고 공감의 반경이 좁아지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사티아 나델라라고 MS 회장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공감 경영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공감 경영한다고 해서 제가 공감을 얼마나 아는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생각한다. 말랑말랑한 그런 스킬, 기술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역량. 근데 나는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어려운 스킬 같다. 이게 공감이에요. 인지적 공감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나는 싫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동성애자 싫어요? 감정적으로? 만약에? 근데 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 프랙티스를 그런 연습을 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스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걸 높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칠게요. 독서입니다. 독서는 우리를 유능하게 해주죠. 아무도 그런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독서가 우리의 공감력을 높인다는 연구는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독서를 하면 여러분 소설을 읽는다고 생각해요. 소설을 이해하려면 스토리가 왜 이렇게 되지? 등장인물들이 왜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계속 그 사람의 입장에 가보는 거예요. 등장인물의 입장, 심지어 소설이 아니더라도 저자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 관점을 얻으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공감력을 연습하는 정말 놀라운 도구입니다. 자, 책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책을 읽는데 여러분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드디어 장대익의 하드커버라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게 하드커버죠. 이런 게 양장본을 하드커버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책, 이렇게 표지가 말랑말랑한 책을 뭐라고 하냐면 페이퍼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하드커버는 우리나라 말로 양장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어려운 책을 하드커버 해주겠다. 어려운 걸 커버해 주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드커버라는 그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저출산 문제도 얘기했지만 뭐 종회기원도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어려운 책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올려놓고 있어요. 한 열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리는데 아주 미치겠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너무 유튜브가 너무 뭐랄까요? 지식의 편집에 말랑말랑한 것만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딱딱하지만 정말 중요한 책들,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통찰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채널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전 질문 뭐 하나 정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즉석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이거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라고 좀 생각을 해 놓거나 또 메모를 해 놓으시면 제가 바로바로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공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일단
첫 번째 이 질문은 공간보다는 이제 통섭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문과와 이과를 나누지 않고 대학이나 기업에서는 통섭형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교수님처럼 과학과 또 인문학을 두루 섭렵한 우리나라 대표 전과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통섭형 인재가 되려면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까요, 교수님? 네, 교수님의 노하우를 좀 들려주세요라는 질문인데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서울대 교수가 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MT 같은 거 가면 학생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천대에서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은 서울대 교수가 되는 게 꿈이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그 질문을 받고 제가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닌데요? 서울대 교수 일단 교수가 되는 것도 내 꿈은 아니었고 서울대 교수가 내 인생의 목표도 아니었는데 나는 정말 인간 본성이 왜 이러지? 왜 침팬지랑 우리가 다를까? 왜 기계랑 우리는 좀 다를까? 이런 게 내 인생의 지적인 화두여서 그걸 막 연구하다 보니까 연구자가 됐고 그래서 박사도 받고 연구도 하다가 연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학교니까 학교에 오게 됐고 또 서울대 자유종합부라고 하는 통섭을 하는 그런 그런 모토를 갖고 있는 융합의 모토를 갖고 있는 학부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지원하라고 해서 지원해서 됐고 나는 내 인생에 만약에 서울대 교수가 내 인생의 목표라면 나는 목표를 다 이룬 거네? 그럼 나는 얼마나 재미없을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되게 재수 없이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방금 그 마음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뭐 학교에 있으니까 공부했고 뭐 학부 생겼습니까? 뭐 서울대 들어갔고 약간 이런 말씀이셔가지고 저는 저 학교 다닐 때 학사경고도 받은 적 있고 대학교 때 되게 헤맸어요. 근데 정말 제가 헤매면서 갖고 있었던 화두는 그러니까 뭐가 돼야겠다라고 보다도 전 뭐가 궁금하더라고요. 계속 인간이 왜 이럴까? 플라톤이 말하는 인간이 맞나? 아니면 과학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지? 진화는 정말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를 어떻게 와 있는지를 알려줄까? 라고 하는 일종의 지적인 호기심, 정직한 질문이죠. 우리가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거를 찾다 보면 질문에는 국경이 없어요. 질문에 이건 경제학적인 질문이야, 이거는 무슨 뭐 철학적 이런 거 없고요. 그냥 궁금한 거는 국경이 없어요. 국경이 없는 질문을 답하다 보면 답에도 국경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장벽은 그래서 막 비자를 갖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 학문의 이런 어떤 그 간격은 편의상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산물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식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어느 순간 지식이 이런 분과가 탄생하고 예전에는 하나였죠. 자연 철학이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지금 과학이 다 이런 분과가 나오잖아요. 자연처럼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정직하게 내가 모르는 거를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탐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물리학도 하고 어느 순간 뉴로사이언스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왜 못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뭐 과학과 등을 졌다고 나는 문과형이야. 저는 그거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이렇게 또 답변을 주셨는데 사전 질문이 몇 가지 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또 강연을 듣고 즉석에서 질문을 받는 게 더 좋겠다고 제가 또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지금 바로 우리 교수님께 나 이 질문 꼭 해보고 싶었어요. 나 이거 좀 궁금한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고 네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가운데 계시는 분, 네 저희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영광입니다. 네, 저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인지적인 공감은 연습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을 보면 1차적인 정서적 공감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쉽게
그러니까 휩쓸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학습시켜줘야 될지 그게 되게 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연습시킨 연구 사례나 아니면 효과를 본 방법 같은 것들이 있으면 네, 알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실제 효과를 보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감의 뿌리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캐나다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어떤 거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교실에 갓 태어나서 몇 개월 된 아기를 입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입양이 아니라 그 부모님하고 그 아이가 매달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올 때 아이들이 관찰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객관적인 입장이 돼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를 보고 아 제가 왜 울지? 그러면서 왜 울을까 추론하고 그리고 왜 제가 웃을까? 그리고 왜 어떻게 하면 얘를 즐겁게 해줄까? 이런 것들을 타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를 매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캐나다에서 초등학교의 왕따 비율 떨어지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한 쪽에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중도 탈락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 운동이 지금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운동을 하려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감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히 요즘 아이들은 그 하나 정도 낳잖아요. 안 낳거나 하나 낳거나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일종의 경험할 폭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부모가 만들어준 세팅해준 그 환경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너무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타자를 만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인종적으로 굉장히 거의 단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동남아나 예를 들면 흑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차별도 있는 이유가 백인에 대한 우월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백인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펙트가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다문화권에서 태어나서 막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뉴욕에 태어났으면 훨씬 더 인종적인 다양성을 그냥 경험하게 되고 훨씬 인종에 대해서 공감의 그 반경이 더 넓어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더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 다양한 경험들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얘기해 볼 수 있게끔 공유해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프면은 왜 그런 것 같아라고 하다 보면 애들이 막 추론하잖아요. 그 추론을 같이 얘기해 보고 하는 그런 어떤 훈련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져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책을 같이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왜 주인공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뭐 너는 느끼니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서 책을 같이 토론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많습니다. 현장 취업도 되게 좋은 프로그램일 수 있고요. 네. 어떻게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또 현장에서 또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는데 저도 이제 한 6살 정도 된 조카가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친구도 외동이어가지고 예, 자기밖에 몰라요. 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죠? 여기 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 마침 또 여행에 가 있습니다. 네, 여행 가 있는데 우리 형수가 그걸 생각하고 여행을 간 건지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공감의 반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네요. 네, 마지막은 꼭 책을 사셔가지고 그 책 속에 답이 있다는 거. 네, 거기서 좀 답을 더 찾아보시기 바라겠고 다음으로 또 더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 바로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얀색 옷 입은 지금 책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네. 책을 들고 있어서 훌륭합니다. 네. 네, 질문 주시죠. 그 진화생물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요. 오, 그 우리 후배. 진화생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학생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예, 동일하게 종의 기원을 읽어보시고 진화생물학자는 크게 실험하고 야생에서 하는 그런 필드 워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처럼 좀 그거보다도 이론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떤 게 아마 곤충을 좋아하고 막 그 생물학을 좋아하고 막 그런 친구일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그건 맞나요? 아니에요? 곤충은 안 좋아해요? 그 이기정 유전자 보고 이기적 유전자. 그런 어떤 책들에 꽂혔으면 아마 틀림없이 우리 자연 세계는 왜 이럴까? 인간은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이 why question이라고 하죠. 그런 걸 던지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계속 던지시면 돼요. 계속 던지고 이기적 유전자 같은 걸 읽어보고 또 다윈의 식탁 같은 책도 읽어보고 다윈의 아니 농담입니다. 이제 그런 책들을 읽어보다 보면 호기심이 더 깊어져요. 그리고 생물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대학에 가서 진화생물학이라는 분야를 또 더 깊이 공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그 호기심을 계속 발전시키고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 돼요. 뭐 지금 그 특별한 어떤 엘리트 코스 이런 건 없어요. 예. 우리 학생 답변이 됐을까요? 네. 아닌 것 같아.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진화학자가 되고 싶으세요? 왜? 마이크에 한 번만. 네. 그 이기정 유전자 읽고 나서 재밌어갖고 관련 오, 책을 이기적 계속 유전자 읽다가 책을 읽고. 그걸 읽고 너무 대부분 앞에서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라면은 진짜 한 1% 안에 듭니다. 진화생물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 이름이 뭐죠? 서지호요. 지호. 이렇게 되고 있겠어요. 예. 와, 우리 지우 학생에게 박수 박수 한번 한번. 주세요. 네. 꼭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또 미래에 우리 장대 교수님만큼 또 멋진 또 진화학자가 될 우리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골랐지만 네. 이번에는 네. 교수님께서 네. 세 분 딱 골라주시죠. 여학생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예. 저쪽에 있는 손 들고 손을 있는 너무 여학생. 와, 이렇게 크게 저기 번쩍 들고 있어요. 번쩍 들어서 예. 종의 기원을 재밌게 봤는데 재밌었다고요? 진짜요? 그래서 그 번역하실 때 힘들었던 점이랑 아. 또 새로 알게 된 점 음. 그리고 종의 기원 같은 책을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을 알고 싶어요. 와 이거 박수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와. 아니 오늘 그렇게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와. 사실 저 질문에서는 공감이 잘 안 되긴 합니다. 이 청주의 미래가 밝습니다. 제가 이제 종의 기원을 번역했잖아요. 종의 기원은 한국에 번역본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판을 제대로 번역한 게 없고요. 그리고 진화학자가 번역한 버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최수천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몇 사람들하고 야, 이거 정본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진짜 종의 기원을 읽었다고 할 만큼의 좋은 책, 좋은 번역을 만들자 그래서 저 혼자 번역한 게 아니라 번역하면서 막 자문도 서로 하고 서로 이제 그 연구회도 갖고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공동의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160년 전에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160년 전에 여러분 국어 읽어보셨나요? 어려워요, 되게. 근데 물론 영어가 덜 변했다고 하지만 160년 전에 뭐 단어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문체가 변했습니다. 문체가. 좀 과장을 하면 한 문장인데요. 한 페이지가 돼요. 그러니까 콤마로 찍고 뭐 세미콜론으로 찍고 뭐 관계대명사가 막 쫙 나오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다윈이 왜 이렇게 너무 늘어지게 썼을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글 잘 쓰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맛을 또 살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읽지를 못합니다. 적당히 끊어줘야 돼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게 너무 어려워서 뭐 제가 영어를 뭐 더 잘했으면 더 할 수도 있지만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어떤 문체로 정확하게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걸 잘하는 문단이 있고요. 아직도 좀 아쉬운 문단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책을 정말 그 학생이 정말 재밌게 읽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비둘기 얘기 넘어갔어요, 잘? 비둘기 얘기 1, 2장 비둘기 얘기 읽다가 나가 떨어지거든요.
도대체 세상을 바꿨다는데 왜 이렇게 비둘기 얘기만 주구장창하지? 정말 이거 나오는 거야? 뭐 자연 선택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근데 3장 4장을 가면 나오는데 4장이 이제 핵심인데요. 자연 선택이라는 장인데 그 클라이막스를 가기 위해서 1, 2, 3장을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행군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의 배경을 아시면 너무 좋거든요. 그때는 비둘기 얘기가 제일 재밌는 얘기였어요. 이것도 이제 160년 전에 이 그 빅토리아 시대,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를 아셔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육종을 여왕도 비둘기를 자기가 비둘기를 만들어서 품평회를 했을 정도로 그게 스포츠였어. 국민 스포츠였어.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 다윈이 종의 기원의 자연 선택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저자가 쓴 책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로 시작을 해서 인생을 그러니까 인류의 지성사를 바꾼 책을 쓴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이 책이 왜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이 정교함을 자연 선택 이론으로 이렇게 그 원리로 설명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게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친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매우 생물학자가 돼도 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라도 그 내일이 또 평일이기 때문에 그 출근 시간 때문에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또 미리 중간중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네네. 네. 예, 저희가 막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까 질문해 주세요. 자,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 자, 요 하나, 둘, 세 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한 분 질문해 주시고요. 예. 일단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냥 강연이랑 조금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신경학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랑 다르게 공감과 배려를 통해서 문명을 이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람에게 또 진화의 가능성이 있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가 궁금합니다. 사피엔스의 미래에 대한 얘기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생물학적인 진화가 아니라 아마 생물과 기계가 융합되는 진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명확해요. 우리가 유전자를 바꾸기는 조금 힘들어요. 물론 유전자 편집 기술을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유전자 조작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혹은 애를 낳고 나서 조작을 통해서 유전적으로 강화되는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또 인류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더 우리도 지금 안경 쓰고 뭐 이렇게 약간 사이보그잖아, 약간. 근데 우리 뇌에 칩을 꽂고 그리고 우리 여기다가 휴대폰을 심고 뭐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질 거냐?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사이보그화되는 거죠. 인간이 점점 기계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기 갈아 끼면서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또 미래에 또 되게 중요한 축은 로봇이 기계가 인간처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로봇 만들고 있고 그러면 혹시라도 자율성을 갖고 있는 로봇은 우리랑 같이 협업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인가 이런 굉장히 SF적인 물음에 지금 우리의 초입에 있습니다. 이거 그냥 SF적인 물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인간도 강화된 인간 쪽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걸 트랜스 휴먼이라고도 하고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예. 네, 그게 뭐 50년 후에 올 것인가 100년 후에 올 것인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계와 인간이 하나로 이렇게 멀지한다 그러죠. 융합되는 순간이 2024년 정도, 2045년 정도면 될 것이다. 그래서 싱귤러리티, 특이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년 전에 쓴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보다 더 빨리 올 것 같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자, 갑자기 어두워지네요. 질문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이렇게 질문하고 아까 여학생도 질문했는데 그것까지 받을게요. 강연 일단 네. 잘 들었고요. 네. 고독이랑 외로움을 이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들을 때 이제 초연결 사회에서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껴서 고독이라는 감정으로 이제 자기의 생존 기술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고독을 좀 현대적인 감정이라고 봐도 될지, 그리고 그런 고독한 사람들이 인지적인 공감을 갖는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독은 수렵채집기에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매달 보던 사람들 보는 거고요. 그날 다음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날 파티를 해주겠죠. 왜냐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 우리 뇌가 지난 거예요. 그 정도의 세팅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고독은 현대인들만 쓰게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고독한 사람들과 인지적 공감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고독이 자발적으로 관계를 끊는 거잖아요. 내가 관계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럼 관계를 끊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지나치게 깊고 복잡해. 그리고 지금 너무 관계가 많으니까 내 관계를 조금 단순화하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고독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공감은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타자의 입장, 타자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이 타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지금 이런 관계들을 잘 알아야지만이 내가 어디까지 절연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절연할 것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절연할 것인가, 이런 걸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독을 현대적인 생존 기술이면서 동시에,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질문을 해주시고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고독을 느끼는 과정에서, 고독을 즐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종의 공감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도 뭐 때때로 고독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전 늘 고독하죠. 늘 고독하십니까? 너무 관계가 많아요. 관계가 많으면 더 고독하군요. 자, 예. 이제 한 분이었나요? 두 분? 두 분. 네. 그리고 아까 손 들어보세요. 예. 질문하게 돼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방금 인지적 공감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인지적 공감이 이제 학습을 통해서 길러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공지능 같은 것들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인지적 공감이 생기거나 길러질 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그게 이제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인지적 공감처럼 보이는 게 진짜 사람이 하는 그 인지적 공감인지, 아니면은 그냥 사람의 인지적 공감을 모방한 그냥 기계적 메커니즘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왜 그래요, 여기?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고민하는 그 주제거든요. 과연 인공지능이 공감을 배울 수 있을까? 공감을 구현하는 인공지능이 가능할까? 지금은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읽고 감정을 표현하는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타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역지사지인데, 오히려 역지사지는 그 사람의 상태를 추론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기계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정서를 구현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진화와 그 기계의 진화를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기계가 감정이 필요할까요? 굳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시스템은 동물에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그 감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진화시켰거든요.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게 동물이잖아요. 우리 뇌는 움직임과 관련돼 있고 그때 의사결정을 막 하는 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먼저 진화시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성을 진화시킨 건데, 우리 인공지능은 사실 이성부터 진화시킨 거잖아요. 학습하고 추론하고 이런 것들, 물론 추론이 우리보다 떨어지지만 지금은, 근데 엄청난 학습을 동시에 하잖아요. 데이터를 막 빨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우리 저기 이세돌 알파고를 보세요. 예. 이제 기보를 학습도 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다 이겨요. 그런 수준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인지적 공감은 그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건 또 좀 다른 문제긴 한데, 그래서 저도 그 문제가 되게 지금 저한테도 되게 궁금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저는. 기계는. 근데 인지적 공감은 더 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왜 기계가 정말 쿨하게 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야, 인간이 이러면 안 돼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 상상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버튼 누를 수도 있거든요, 얘네들이. 인간 다 멸절하게. 근데 우리는 감정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감정이 갖고 있는, 동물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거 한번 어렸을 때부터, 아니, 지금 몇 살이에요? 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그 연구 주제를 가지면 진짜 놀라운 학자가 될 수 있어요. 공동으로 연구. 영광입니다. 그 영화 헐 같은 영화 보면 AI가 일단 학습도 이제 정말 잘 되는 AI에 거의 감정까지 들어간 헐링군요. 헐. 네.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 AI와 또 주인공이 이제 같이 사랑에 빠지고 그런 내용이 있던데, 그러면 요즘 같은 성인 우울증이 많은 이 시기에 공감이 가능한 AI가 나온다면 그 내 우울한 부분을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할 수 있으면 또 이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 이 질문이 여기 연결돼 있거든요. 셋이 같이 연구. 그래서 제가 칼럼도 최근에 하나 썼는데, 제가 이제 조선의 조선 칼럼이라는 걸 하나 쓰는데, 저는 인간다운 인공지능에 반대한다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았어요. 제가 되게 뭐랄까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그냥 제목을 달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여러분 상상하는 이상이에요.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을 여러분이 딱 들으시면 인간과 뭐가 다르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정서를 구현하고 진짜 우리를 위로해주는 헐 같은 그 OS잖아,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나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남편보다 더 좋아할 거고요, 부인보다 더 좋아할 거고, 우리 아이들은 엄마보다 더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과 그 기술을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 잠깐 생각해 보자. 이렇게 가다가 우리 그 헛골 난다. 헐 된다. 그런 얘기를 진짜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예. 네, 답변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저 끝에 계시는 손 분께 손 번쩍 번쩍 들어주시고요. 저희 그럼 마이크 마이크 전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과연 어떤 질문을 해주실지. 자, 앞서서 정말 어마어마한 질문이 나왔거든요. 부담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질문 주시죠. 일단 질문할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 마지막 질문은 약간 수준 떨어질 수 있는데, 아까 강연 도중에 그 쥐들의 그 레버 실험 있잖아요. 그 레버를 당기면은 옆에 있는 다른 쥐가 전기 충격을 받고 본인은 먹이를 먹는다. 그게 본능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공감은 에너지를 쏟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생존에 불리했을 텐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나? 마지막 질문답게 네, 우리 교수님이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아니 그 고민. 쥐의 네. 본능은 레버를 누르다가 배고프니까 레버를 누르죠. 전기 충격을 받고 있어요, 동료가. 그러면 배가 고파도 레버를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레버를 눌러야 될 텐데, 그것도 본능이지만 또 다른 본능은 그 고통이 그냥 전달돼요. 그 고통이 느껴지면 여러분들 막 그 힘든 표정이 그냥 전달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 아직 배 안 찼지만 더 이상 못해. 얘가 고통받는데. 근데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자, 그건 이해됐죠? 근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생존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개체가 생존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럼 사실 공감을 하지 않는 개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확률이 높은데, 네.
어떻게 본능에 그렇게 공감이 있나? 마지막으로 좋은 질문이네요. 다 배신을 때리고 나 혼자 남을 돕는다. 이렇게 되면 제일 큰 이득을 보는 거는 다 뭔가 공감을 하고 막 이타적인데 나 혼자 배신을 때리고 그걸 막 다 취한다 그러면 제일 이득을 보는 건 나 자신이죠. 그래서 이기적인 행동이 계속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한 마리만 미꾸라지가 돼도 다 흐린 거예요. 자, 근데 어느 순간 다 그렇게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다가 자, 그러면 자, 기껏해야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개체의 최대 수가 10마리야. 근데 그 10마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작죠. 근데 100마리가 다 뭔가 약간의 조율을 해서 너도 불편하구나. 그럼 나도 이 정도 해줄게. 배려하고 하면 더 큰 파이가 커지죠. 그러면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더 커질 수 있어요. 자,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감이라는 것도 이타성이라도 진화했다고 보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파이가 점점 커진다는 생각을 못하면 이거는 절대로 진화할 수 없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감을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10명이 모였는데 10명이 전부 다 서로를 배려한다 그러면 그 집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중에서도 또 미꾸라지가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점점 더 그런 애들이 소수가 되고 점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범이 생기고 남의 우리 지금은 우리 개도 배려하는 거잖아요. 개 빵 차지 않는 게 개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런 규범들이 생기고 우리가 그거를 처벌도 하고 법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사회의 공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야생애로 돌아가면 기본적인 공감밖에 못 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남아 사람들 지금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년, 2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3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그것이 크게 죄가 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규범이 갖고 있는 공감을 유지하고 공감의 반경을 탄탄히 지키는 그런 것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진화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심리만 진화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제도, 우리 규범, 우리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도 진화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감사합니다. 됐을까요? 답변이 됐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을 꽤 많이 썼습니다. 또 이렇게 또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해주신 강연만큼이나 진짜 지금 즉석에서 받은 그 질의응답 이 시간도 정말 뜻깊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사인회는 이제 바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멋진 강연 해주신 우리 장대 교수님께 큰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